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면접 코칭을 하다 보면 이제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이제 체불 경험 있는 분들은 보통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학원을 다니셨거나 아니면 서울의 그 노량진에서 면접 준비를 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죠.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이전에 배웠던 것 중에 몇 가지들을 확인차 여쭤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무원이나 경찰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면접 질문에서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대요. 일부 면접 강사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경찰직 같으면 제가 누군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스피치 학원들에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상당수는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코칭을 전국 각지에서 다 해요. 이번에 경찰 국가직 같은 경우도 서울, 경기 남북부,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거제, 경남, 창원, 진주, 전라도, 광주, 도시별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즌마다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큼은 제가 알아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이게 면접 구성 원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경찰 준비생들은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얘기하라라고 코칭하는 것 자체가 심층 면접 구성 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쪽 분야 오고 나서 이쪽 분야의 비전문성이 너무 놀랬고, 딱 한 분야에 제대로 된 전문가분을 한번 제가 가르치는 걸 보고, 이분 전문가라고 생각한 게 소방직 쪽에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소방직 면접 코칭은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알고 오셔가지고 뭐 특채나 공채분들도 하긴 하는데, 소방직 쪽에는 그 언론 미디어 쪽 교수님이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분은 전문가가 맞아요. 왜냐하면 면접 구성 원리에 대해서 알고 그걸 설명할 줄 알아요. 공무원이나 경찰 준비생들은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해서 면접 강사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보고는. 너무 한심하고, 제가 좀 순화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면접 수업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왜 그런지 과학적 구성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면접은 기본적으로 넌 누구냐 이거예요. 넌 누구냐. 제가 이 내용들은 면접 강사분들 교육할 때 하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 수험생분들도 과학적 구성 원리를 알면 이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제 코칭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컨설팅사 부산에 있지만, 전에 이제 윌땡을 총괄할 때도 그랬고, 멀리서 다들 오세요. 아니면 전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부모님이 공무원이거나 공직자이거나 아니면 경찰직 공무원이세요. 그리고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면접을 실제로 주관해봤던 경찰분들이 많아요. 좀 직급도 높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자녀분을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면서, 지인하고 알게 되면서 이제 자녀분들, 이제 경찰 시험 합격한 자녀분들을 면접 코칭 받으러 보내시는데, 그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보내겠어요? 본인들이 면접 한번 주관해 받아서 면접에 대해서 잘 알면 본인들이 직접 가르치면 되는데, 이유가 있겠죠. 맞죠? 왜 그러냐면, 과학적 구성 원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심층 면접은 기본적으로 넌 누군데 이거예요. 너라는 사람이 어떠한 기준점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체에 들어와서 어떻게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근데 너라는 존재는, 다시 얘기하면 나라는 존재는 개인으로서 나아가 있고 공동체에 속한 나아가 있어요. 여기 안에 교집합이 있겠죠. 교집합 부분에서 우리가 면접을 질문을 만들 때 교집합 부분에서 만드는 질문이 있어요. 중간자 질문. 요거는 지금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공동체에 속한 나는 일단은 어느 국가의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나 공무원 합격하면 경찰이나 공무원 조직체의 이제 일원이 돼요. 맞아요? 그러면 개인으로서 나에 대한 어떤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점은 인생관이 되는 거고, 국가의 국민으로서 내가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권자로서 살아갈 때 어떤 행동의 기준점은 국가관이 돼요. 내가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그 국가 공동체 안에서 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경찰이나 공무원 조직체 내에서는 직무관이라는 게 돼요. 직무가치관. 내가 어떠한 경찰로 또는 어떤 공직자로 살아갈 것인가. 맞아요? 그러면 면접을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면접 출제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다 이게 이 각 대학의 산업 심리학,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개발, 그 다음에 뭐 교육학 분야별 교수님들이 협업으로 이걸 만드는데, 거기서 출제를 하실 때는 개인으로서 나에 관한 너의 인생 가치관에 대해서 검증할 거예요. 맞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지점 중에 하나가 성장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의 성장 배경에 대한 요소를 아예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 구성원리에 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는 알아야지만 이 사람이 그러한 성장 배경 속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성립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건 노내로 할게요.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 다음에 공동체 속에 속한 나로서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 공동체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너는 어떠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기준점으로 그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의 국가관에 대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국가관이란 게, 국가는 통치기구 자체가 아니에요. 통치기구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통치기구는 광의의 통치기구 개념인데 입법, 사법, 행정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협의회 통치기구는 행정부를 뜻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건 이제 행정부겠죠. 행정부 이꼬르 국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통치기구는 국가의 손발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대신해서 국가 공통 운영 사무를 하는 사람들이 통치기구란 말이에요. 근데 통치기구가 이 추상적인 개념의 국가 자체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는 걸 검증한다고 하니까 국가 이꼬르 통치기구를 동일하게 생각하고는 통치기구, 다시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행정부의 현 행정부에서 만든 정책에 대해서는 다 좋다고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예요, 이게. 근거도 없어요, 심지어.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현직자분들이 다 현 정권에 대해서 다 충성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 제가 다양한 현직자분들 만나면요, 본인들의 직무 환경에 따라서 또는 본인들의 직무관에 따라서 그 당시의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다 뒤섞여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유화적 발상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근거가 뭐냐고요, 도대체. 이게 왜 위험한 발상이냐면, 우리가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주권은 왕이나 귀족이 그러니까 주권은 왕이나 귀족이 가지는 게 아니라 항만에서 일하는, 그 당시에 항만에서 일하는 아무 글도 모르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주권자인 거예요.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체계를 갖추었어요. 그래서 다 평등하고, 왜? 주권은 국민 개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평등하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에서 어떻게 했냐면, 독일의 군주가 보니까 프랑스의 왕이 목이 땡깡 날아가,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논리를 펼쳤냐면, 그 당시에 독일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어쨌든 우리가 국가란 존재는 중요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건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국가가 없어지면, 그죠? 그것도 그 나름대로 문제죠. 왜? 국가가 형성되고 나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각 개개인의 주권자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와 주권자는 하나의 공동체의 운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국가의 존속, 공공질서,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그 세 가지를 이유로 기본권 제한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국가는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수단적 존재에 불과하지만, 국가가 형성되고 나면 국가의 존립이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공동운명체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요. 이거는 제가 시사뽀개이 때 설명드리는데, 어쨌든 이런데 보세요. 그때 독일의 군주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이제 프랑스 왕처럼 안 되려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는 괜찮잖아.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건 좋은 거잖아. 맞지? 응, 맞아. 국가가 바로 나야. 이런 논리 구조를 펼쳤어요. 독재 정권은 100이면 100 다 이런 논리 구조를 펼쳐요. 국가에 충성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뒤로 딱 빠지고 나에 충성하라 이라니까, 독재자들이 나에 충성하라 이라니까 깨어있는 시민권자들이 반발을 하니까 국가에 충성하는 거는 맞잖아. 괜찮잖아. 그리고는 은근슬쩍 국가와 자기를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국가와 통치기구, 수단이 되는 통치기구를 동일시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르치면서도 본인들이 말한 게 얼마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몰라. 헌법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필기 과목 선생님들 중에 헌법 교수님들이 면접 가르치면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나마 저기 공무원 쪽에. 물론 이제 거기서도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 대전에서 부산까지 내려오신 분도 있어요. 그 유명한 헌법 교수님 면접 강의 듣고는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분이 진짜 헌법만 가르치고 이쪽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연구 없이 하셔서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경찰에 지원하니까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다 좋다라고 얘기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지한 소리인지 알 수 있겠냐고요. 제가 들어본 질문 중에 제일 황당한 질문이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평하는 거예요. 자신의 국가관을 바탕으로요. 그 다음에 정책의 타당성은 여러분들 수준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핵심 쟁점이에요. 핵심 쟁점. 정책의 타당성에서 핵심 쟁점은 뭐냐면, 정책은 사회 이슈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게 정책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정책의 도입 배경이 된 사회 이슈의 원인점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의 타당성이 해당 원인이 어디까지가 커버되는지를 설명하고, 커버가 안 되는 원인이 보충되면 이 정책은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답변의 균형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급돼야 되는 게, 자 보세요. 법과 현실, 법률 시스템과 현실은 항상 괴리 현상이 일어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제일 대표적인 게 하나가 정책, 다시 얘기하면 법으로 이제 정책이 규정된다고 치면, 법이, 다시 얘기하면 정책이 필요한 그 시기의 환경과 정책이 실제로 도입이 돼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과정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실행될 때의 현실이 급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은,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해요. 왜냐하면 다 서로 대등한 관계니까. 하지만 갈등을 방치했을 때는 공동체 와해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이러한 공동체 와해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땐 기준점이 불가변적이지 않고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시대와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때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정책의 타당성을 항상 확보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핵심 쟁점에서. 그럼 본질적인 거는 다 빼버리고, 뭐 지역적인 거, 예를 들면 경찰관의 현장에서 인권 부분을 얘기하면서 무슨 경찰 직무집행법 인용해서 그거 안에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너는 지금 여기 지원자니까 현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하라라고 말하는 게, 와. 제가 왜 유튜브에 면접 강의마다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화를 내는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거의 6년차, 7년차 오고 나서 제일 황당했어요. 황당한 게 너무 많았어요. 진짜로. 그래도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지니까 제가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 강사 실제로 활동하는 이쪽 분야 면접 강사분들이 한 번씩 문의 와요. 배우고 싶다고. 그분들은 차라리 진짜 정직한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나 조건적인 부분이 안 맞아서 무산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은 진짜 양심적인 분들이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학원 행정 직원 하다가 면접 강의하는 거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찰 하다가 퇴직하셔서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셔서 면접 강의 할 수 있어요. 그걸 왜 못해요? 근데 최소한 연구는 하고 가르치란 말이에요. 지금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면접 형태가 NCS 표준화 작업으로 만들어진 형태란 것조차도 몰라요. 그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 완성된 프로그램이고 중장기 대규모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 심층 면접을 개발했던 대학 교수님들이 모두 다 모여서 협업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받은 분도 없어요, 거의. 죄송합니다. 제가 면접 코칭 하다 보면 너무 좀 어느 정도는 뭔가 좀 구성원리에 근접해야 뭐라도 얘기하면서 아, 그분의 그러한 면접 강사분의 입장에서는 요렇게 아마 관점에서 얘기한 것 같고 제 관점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얼토당토하게 뭔가 말을 해버리니까 이렇게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공격적으로 보이시더라도 아니야, 왜냐면 저번에 무슨 댓글에 쌤 내용은 좋은데 왜 그리 짜증을 내세요 이러시길래 나 상처받았어. 그 말에 제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좀 제발 좀 연구를 하세요. 좀 배우세요. 세미나도 가시고 관련 교육도 좀 받으시고. 어쨌든 이해가 되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제가 아까 좀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저희 각 분야별 심층면접 헌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시사 뽀개기의 공통 원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이제 이론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유튜브에는 없어요. 유튜브에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제가 뭐 사법고시를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행정고시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 출신 고위직 분들이 고위직 승진 시험 준비하실 때도 이 내용으로 가르쳐 드려요. 근데 대다수 분들이 다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어떤 법학 과목을 시험을 치는 것과 이 법률 또는 이 법제도의 도입 배경과 그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이러한 법률 제도가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분들이 뭘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도 잘 따라온단 말이에요. 제가 단계별로 되게 쉽게 설명을 해서.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에 DSA 헌법 채널을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5급, 7급 준비생분들이 계속 헌법 강의 요청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그걸 하려고 한 건데 근데 사실은 그 5급, 7급 헌법 준비생분들은 사실은 거기서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그 이미 고시학원과의 유명한 교수님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뭐 굳이 그분들 뭐 빨리 올려드릴 필요성보다는 경찰헌법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목 개편을 후를 노리는 분들이 계속 이제 요청을 하셔서 그 헌법 채널에 이제 경찰헌법부터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하고 문풀 강의까지 다 올릴 생각이고 무료로. 근데 이제 마무리 강의는 어쩔 수 없이 제 파트너사인 에어클래스사에 유료로 올릴 생각인데 그것도 되게 저렴하게 할 생각이에요. 저는 유튜브 채널이 너무 좋은 게 제가 진짜 가난한 고시생일 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됐거든요. 그때 주변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이제 검도도 한 20년 했는데 검도 도장에서는 제 선배님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장비도 다 이제 쓰던 거지만 이렇게 주시고 하여튼 제가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 받은 만큼 좀 돌려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 유튜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이걸로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뭐 광고 수익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리고 아직 넣지도 않았어요. 그죠? 광고 안 뜨잖아요. 맞죠?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거니까 DSA 헌법 채널도 좀 주변에 널리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제 구독자 수가 많으면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고 제가 열심히 만든 콘텐츠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을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제가 좀 최대한 빨리 설명드렸는데 왜냐면 지금 다음 이야기 있어서 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